일단 뭐 지금의 6월달 장세는 지난 5월달에 주가가 워낙 크게 빠졌기 때문에 소위 자율적인 반등에 의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이른바 물쇠비 장세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어요. 아주 정말 다행인 증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은 본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장의 게임다운 게임은 바로 하반기에 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변수의 터널을 지나는데 국내외적으로 너무 큰 변수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변수를 만약에 꼽는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말일 28일 29일 날 바로 G20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체크 포인트 들어갈 것은 바로 6월 18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저녁 8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아침 장서부터 영향을 줄까 싶은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대통령 출정식을 바로 플로리다에서 갖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시시각각으로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위아래로 혼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딱 하나만 꼽는다면 과연 어느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이미 제가 투자 PTS도 언급했지만 가장 큰 변곡점은 바로 G20 회담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앞에 예를 들어서 6월 18일 날 열리게 되는 플로리다에서 열리게 되는 출정식,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변수는 당연히 FOMC 회의입니다. 근데 사실 FOMC 회의에서는 딱히 결정할 수도 없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 최근에 FOMC 그 회의를 앞둔 상태 속에서 페드의 연준 인사들이 혹은 지난번에 했던 역시 뭐 부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뉴욕 연방 총재라든지 금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제임스 블러드는 이미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바로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난번에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역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보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변수들이 어디 있냐면 바로 G20 회의에 바로 모든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G20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연준의 금융 정책을 자중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 여기서 어떤 뜻밖의 긍정적인 그 완전 해결안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현 상태에서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는 거죠, 소위. 그런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문제가 더욱더 질질 끌게 되고 난항을 거듭하게 된다면은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열리는 연준 회의는 상대적으로 뒤에 가서 G20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얼마든지 이 발표된 내용은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단서 조항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20 무역 G20 회의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과연 이것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여기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가장 큰 변수는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경기에 관심 있는 분들, 조금만 금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한은 총재께서, 이철 총재께서 갑자기 2주 만에 불과 5월 말일에 금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지금 금리를 내릴 만한 여건도 아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 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것은 단지 소수의 의견일 뿐이고 결국은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은 다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던 이철 총재께서 갑자기 딱 2주 만에 한 달도 아니고 딱 2주 만에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과연 왜 한은은 바뀔 것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몇 점을 씹어놔야 현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 G20 회의 이후에 갖게 되는 문제, 과연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될까요? 자, 일단 먼저 트럼프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보시면요.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문제 타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전략이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관세를 5%를 매기고 그다음에 만약에 무역 그걸 만약에 미국과 멕시코 간의 어떤 장벽 문제, 소위 불법 이민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점진적으로 올려서 10월 달까지 25% 올리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압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멕시코에서 달려와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국경에다가 수비대를 놓고 역시 불법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막겠다. 하지만 이것도 또 만약에 말은 그렇게 놓고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관세 압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은 약간 뭐랄까요, 반칙 플레이죠. 미국과 멕시코 간에 또 캐나다 간에 이미 나프타를 대신한 무역 협상이 이미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다시 관세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반칙 혹은 변칙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식으로 그 장벽의 문제를 처음에는 거기다 장벽을 쌓는다고 그랬는데 그 장벽을 쌓는 문제가 의회에 막혀서 제대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관세라는 방법으로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 누구도 트럼프가 관세 문제로 장벽 문제를 해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감히 상상했습니까? 트럼프의 수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을 하면서 자기가 애당초 얘기했던 소위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속했던 모든 공약들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얘기했던 공약사항을 가장 잘 지키는 대통령 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바로 수요일 날 아침 참 10대 9시에 그것이 결국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를 줄까 싶은데 트럼프는 과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 자기 앞에 아무도 못했던 그 이전에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을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 뒤에도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그중에 하나였던 멕시코 장벽 문제도 결국 트럼프는 관세라는 걸 통해서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전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관세가 25%를 매겨진다. 어마어마한 압박이었죠. 자, 그럼 이번에 G20 회담에서 역시 트럼프가 쓰고 있는 정책을 보시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G2 국가한테 하는 얘기일까?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보스가 가장 밑에 있는 똘마니한테 하는 정도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G2한테 그리고 대접하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G2인 중국한테 시진핑 나와라. 만약에 이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시진핑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3천억 불에 대한 관세를 결국은 매길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말만 그렇게 했을까요? 트럼프는 자기가 한다면 한 사람이라는 거 아마 알 겁니다. 정말 중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자니 끌려나가는 것이고요. 안 가자니 분명히 지금도 굉장히 중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안 가자니 결국은 트럼프가 관세를 나머지 3천억 불에서 관세를 매기면서 그 찬도 힘든 중국이 더욱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잘못 끌려나가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오사카의 굴욕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예전에 남한산성에서의 그 삼전도 굴욕이라는 것이 생각날 정도로 끌려나가서 무엇을 당할지 모르는데 과연 시진핑이 나갈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지금 트럼프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역전쟁 문제, 저거에 대한 흐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먼저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이 가장 현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위험하지만 중국이 현 상태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은 뭘까요? 1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 1번. 2번, 최근에 여러분들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무려 4조 1천억 달러에서 지금 3조 1천억 달러로 1조 원이 줄어드는 거 아시죠? 고점 대비. 물론 혹자들은 여전히 3조 1천억이 많고 뭐 여전히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이러니까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은 대외 채무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 한 1조 9,7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3조 1천억에서 지금 대외 채무는 1조 9,700억 달러를 빼버리면요. 불과 실제적으로 운용 가능한 부분은 얼마냐면 한 1조 1천억 내지 1조 2천억밖에 안 됩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중국의 외환보유가 많았을 때는 전체 GDP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불과 30%의 비중밖에 안 되는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4월 달과 5월 달에 무려 12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대략 한 14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날 겁니다. 도대체 120억을 빠져나간 게 뭐가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2014년 이후에 이렇게 두 달 만에 이렇게 많은 돈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간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위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지금 계속해서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왜? 굉장히 펀더멘털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실제 인민은행이 취하는 정책은 그거와 반대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달러를 바꿀 때 우리는 제한이 있나요? 근데 중국은 제한이 있습니다. 1년에 중국 사람들이 달러를 바꿀 수 있는 범위는 5만 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달러를 바꿀 때 1회에 바꿀 수 있는 한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바꿀 때 5천 달러까지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아놨습니다. 얼마로? 한 번 바꿀 때 3천 달러 이내로만 바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펀더멘탈 문제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실제 중앙은행에 쓰고 있는 정책들은 바로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달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소위 중산층의 달러 모으기, 그죠? 자산을 해외로 돌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깊어졌을 때 어느 방향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중산층의 살아남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대로 달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중국은 이것이 아킬레스 건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진 거 알고 계시죠? 그때 TV 화면 보고 이런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 화면을 공중에서 비치는데 곳곳 길가마다 많은 사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무려 100만 명이 그 시위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100만 명 정도 되면 피해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홍콩의 이 시민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740만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인구가 740만인데 100만 명이 거기에 나왔다? 근데 앞으로도 이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7명 중에 1명이 나갔다면 최소한 내 집과 옆집 한 두세 집 정도에 1명씩은 꼭꼭 시위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결론 하나씩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였었냐면 히토류로 예전에 지난 2010년도에 일본의 센카쿠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심했을 때 중국이 일본에 썼던 것은 바로 히토류 금속을 수출을 제한하는 거였죠. 그래서 곧바로 일본에 백기통화를 받아냈던 것을 그대로 미국에 써봤지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대장정. 대장정은 중국의 공산당이 소위 국민당에 밀려서 마지막으로 밀려서 마지막에 직결지에서 다시 소수의 공산당을 가지고 중국의 국민당을 밀어내면서 지금의 공산당이 지금의 중국의 정권을 장악하게 됐던 바로 대장정. 전의를 불사르는 것이 지금 준비했던 마지막 카드입니다. 근데 미국은 점점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중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두 번째,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국이 가장 급한 문제일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세 번째를 한마디로 한다면 중국 쪼개기. 소위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것이 지난 1979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40년 만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대만도 또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 최근에 아마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북반구에서의 전략보고에서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 나와갖고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홍콩이 지난 얼마 전이었었죠? 한 4, 5년 됐나요? 아마 우산혁명 기억나시죠? 홍콩의 우산혁명이 기억나실 겁니다. 홍콩의 행정수반을 직선제로 뽑게라. 그때가 바로 홍콩의 우산혁명이었습니다. 그때 운집했을 때가 50만 명인데 지금 송화법, 이 송화법과 관련해서 운집하는 사람은 무려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쓸 수 있는 카드가 3천억 불에 대한 카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은 시토류, 대장정 쓸 거 다 썼습니다. 더 이상 카드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3천억 불 말고도 소위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중국 뽀개기, 중국 분열,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의 졸업식 때 사관생들하고 같이 찍은 그 사진에 바로 백악관의 홈페이지에 올라갔던 거 보셨습니까? 바로 대만의 국기가 뻐젓이 올라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미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무궁무진합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기존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장사꾼입니다. 무궁무진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수를 가지고 지금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그냥 악재가 악재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빅마켓 가능한가? 뒤에 미국과 무역전쟁, 그 다음에 한일 선택이 있는데요. 이번에 G20 회담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든 사실 국제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요. 지금 G20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모든 것이 해피엔드로 끝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차 이미 작년에 7월 달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과 중국은 엔드레스 워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허드슨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소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 발언 내용은 제2의 냉전이라는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저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죠. 다만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스몰 딜. 우리가 소위하는 임시 방편으로 스몰 딜.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이렇다고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도 현 상태에서 시진핑의 입지가 있고 여기서 잘못하면 굴욕적인 외교를 결정하게 된다면 시진핑의 정책의 입지도 있으니까 다 뒤로 후퇴해서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 여기서 어떤 그래 우리가 앞으로 좀 잘 좀 해보자. 잘 좀 운행해보자 라는 식의 약간 우리가 소위 애매모호한 식의 어떤 타결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았을 때 다음 카드는 뭘까요? 바로 한해 선택이 있고 바로 FMC의 선택이 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되면서 뒤로 빅마켓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가 과거에 역사 속에서 미래의 해답을 얻는다고 할 때 영국이 브렉시트가 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야 이제 영국은 큰일 났구나. 이제 주가는 대폭락하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히든카드 뭐였었냐면 금융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오히려 악재가 호재를 낳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008년도 리만 사태로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증시든 뭐든 대폭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히든카드는 뭐였습니까? 재료금리와 그것도 부족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께 상반기엔 장이 와봤자 그냥 작은 장밖에는 되지 않고 소위 데드캣 바운스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올라간 정도의 장세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올라갈 때는 무슨 장세 가능하느냐? 종목 장세는 그나마 가능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빅마켓이 가능한가? 저는 일단 오늘도 다시 말씀이지만 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빅마켓이 가능하다라는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비교되는 것이 지난 1985년도에 이른바 일본의 양털 깎기, 즉 일본이 너무나 미국이 쌍둥이 적자가 나타나고 일본이 너무나 많은 흑자를 기록하면서 결국 일본을 가만 놔둘 수 없었던 미국의 입장.
GDP의 40% 거의 육박했을 때 결국은 미국이 일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환율로 인해서 역시 엔고를 시키면서 이 일본을 굴복시켰던 그 부분과 지금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같은 공통점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위기가 됐을 때 일본의 입장입니다. 결국은 바로 지난 플라자 회담 때 소위 G6 이 재무장관이 모여서 결국은 일본의 엔화를 강세로 끌고 가면서 일본 업체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일본이 썼던 정책은 뭘까요? 금융 완화책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 상태에서 중국이 쓰고 있는 정책은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강력하게 감세 정책,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한다고 얘기하죠. 거기다가 또 지준을 인하한다고 그러죠. 일부 공통적인 문제, 다른 문제들은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유튜브에서 뭐 여러 가지 같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공통점은 뭐냐? 어디나 위기가 닥칠 때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재정을 풀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금융을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무역전쟁의 문제, 저것은 만약에 저것이 제대로 만약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일단 일시적으로 반동을 주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저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FOMC에서 금리 인하의 카드와 그다음에 한해 선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5월 31일 날 5월 말만 하더라도 하는 총재의 말씀은 지금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고 검토하지도 않고 있고 소수 의견을 했던 한해 선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결국 이것은 일단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동안에 정부 쪽에서의 입장은 경기가 하방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분기면 괜찮아질 것이다. 올해가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하반기에 되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만 계속했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 수석이 나와서 경기의 하방 방향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기의 하방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11월 달에 한해에서 금리 올릴 때의 분위기와 완전하게 정반대되는 분위기였었죠. 그때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아시죠? 그때는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국토부 장관에서도 얘기하고 현재 금리를 봐야 된다. 그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봐야 된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한은은 금리를 위로 올렸습니다. 물론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죠. 미국의 금리 올릴 때 우리가 금리를 제대로 안 올리면 환율이 자극을 받고 그래서 자본의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때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정반대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련 인사들도 현재 경기에 대해서 하방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은의 입장도 갑자기 2주 만에 바뀐 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금리는 언제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전혀 미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빠른 사람들은 뭐 일부에서는 7, 8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도 미국이 금리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려야 지금 상단에 1,200원대에 막혀있는 여기가 잘못하면 우리만 내리면 여길 잘못하면 뚫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보고 내린다는 측면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9월 달에 미국이 내리고 우리는 한 10월 달 정도 되면 내리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에 빅마켓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경기가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1985년도 이후에 결국은 프라자 회담에서 결국은 일본이 압박을 받게 됐을 때 많은 돈들을 갖다가 풉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경기가 좋아져서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부동산 가격이 웬만한 데가 작게는 4배, 많게는 10배가 떴습니다. 일본의 시장, 주시장도 몇 배가 떴냐면 4배가 떴습니다.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유동성 공급이 들어오고 그 유동성이 결국은 자산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하반기에 빅마켓이 가능한가 했을 때 혹자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나아지는 거겠죠. 특히 가장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마 지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죠. 미국은 한 6% 정도, 일본 한 10% 정도, 우리는 무려 한 25% 정도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빚에 허덕이고 높은 뭐 금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허덕인다고 봤을 때 만약에 저것이 내려가면 그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이것이 금세 그거 금리 조금 내렸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또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런 돈들이 공급됐을 때 지금 시장의 입장을 봤을 때는 다소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부동산도 약간 다시 꿈틀거리는데 이따 무조건 기본적인 공식은 자산이 많은 돈들이 유동성이 공급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문제인 것은 바로 경기 쪽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풀어서 이게 실제로 경기에 영향을 주려면요. 그 무려 시차가 대략 시차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지나야 금리를 내린 효과가 경기에 그 영향을 주면서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반기에 하느니 우리가 다른 거랑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해도 경기가 돌아서는 그 지표를 보려면 아무리 빨라도 반년 이상 지나야 되고 정상적으로 1년 이상 지나야 경기가 좀 좋아지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주시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그거 이전에 뭐가 살아날 가능성이냐, 주시장에서 일단 빅마켓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다른 것들도 해야 되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12시에 여러분과 함께 2탄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